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네, 머니네버 슬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미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그 상승의 폭을 보면은 좀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밤사이 S&P 글로벌이 발표한 PMI 지수가 발표되자 시장에서는 이제는 경기 침체라는 우려보다는 그러면 연준이 또 빅컷을 단행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에 오히려 시장이 오른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밤새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아무래도 테슬라 관련해서입니다. 이번 달 그리고 지나가는 10월에 테슬라의 인도량 그리고 로보택시 공개,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 다양한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는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인 뉴욕 시장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그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마감 상황은 어땠는지 3대 지수 마감 동향 체크를 먼저 해볼까요? S&P 500 지수는 0.28% 올랐습니다. 5,700선 초반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0.14% 오른 17,974포인트 선, 그리고 다우 지수는 0.15% 오르면서 42,12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간밤 9월 달 S&P 500 글로벌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47이 나오면서 월가의 예상치 48.6을 밑돌았습니다. 1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조업 업황이 위축세에 머물면서 대폭적으로 둔화가 됐다라는 시그널을 받았고요. 반대로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지수도 나왔는데요. 55.4가 나왔습니다. 예상치 55.3을 소폭 웃돈 숫자가 찍혔고 제조업은 부진, 서비스업은 호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두 달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공개가 될 그 매크로 지표들 조금 더 주목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계기가 좀 되어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제유가의 변동이 정말 큰 상황인데요. 유럽의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생각보다 수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최근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간의 무력 갈등이 계속해서 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었었는데요. 그런데 간밤에 이란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의지만 보인다면 우리는 무기를 내려놓을 계획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된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는 오름세 보여줬고요. 70.44달러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밤사이 맵을 보면은 M7 종목들은 조금 부진했습니다. 테슬라,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소폭 오른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종목들도 좀 소폭 내리는 그런 혼조 양상이 보였는데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1% 미만의 하락, 구글도 0.95% 하락에서 마감이 됐고요. 메타의 주가는 0.5%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반도체 쪽을 보자면 혼조를 보였는데 퀄컴, 인텔에 대한 인수를 타진한다라는 보도가 전해진 퀄컴은 이날에도 1.75% 하락했고요. 인텔은 최근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투자해줄게, 우리가 인수할게 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주가는 3%대 올랐습니다. 자, 곧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오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이 기대가 혹시라도 실망으로 바뀔까 봐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2.94% 강세, 브로드컴도 1%대 올랐고요. AMD,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정도의 종목들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상승하긴 했지만 0.2%에 그쳤고요. 반도체 관련한 부품단에 있어서 장비 종목들은 상승을 하긴 했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애플의 주가 하락, 구글도 하락, 메타는 소폭 올랐고요. 그리고 아마존의 주가가 최근에 또 고점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1%대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가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월가에서 지금 10월 2일에 예정되어 있는 3분기 인도량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보험 관련한 데이터, 보험 가입자 수에 대한 데이터가 우상향 추세를 보이자 이번에 3분기 인도량 좋을 것이야.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계속해서 거의 무이자 할부급으로 이 자동차에 대한 구매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 자체에 대한 늘어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GM 같은 경우에는 밤사이 월가에서 또 투자 의견 하향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주가는 내렸고요. 포드는 소폭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필수 소비재 쪽을 보면 월마트의 주가는 또 1.6%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트코도 1%대 상승, 그리고 코카콜라, 펩시 등의 종목들도 소폭 올랐고 국제유가는 좀 계속해서 70달러 선 초반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주들은 견조했습니다. 엑스모빌 1.8%, 쉐브론 1.28% 강세, 코노코필립스는 약보합권 마감을 했고요.
다른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들이 보였고 부동산 쪽 관련한 종목들도 계속해서 초록불을 켜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헬스케어 쪽이 조금 부진합니다. 최근에 국장에서의 헬스케어 움직임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헬스케어 쪽에서 일라일릴리, 존슨앤존슨 그리고 머크 등의 종목들이 1% 안팎의 하락을 보였고요. 암젠과 파이자도 함께 좀 하락하는 모습,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금융 쪽에 있어서의 종목들 좀 혼조를 보인 가운데 대표적인 금융 가운데 웰스파고의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2%대 하락.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1% 가까이 밀렸고요. 시티그룹은 상승, JP모건도 강보합권 마감,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는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이 됐고 다시 한번 카드사 종목들의 강세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하락했지만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주가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특징적인 종목들 좀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네, 간밤 시장의 주인공 테슬라부터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5%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루에만 시가총액이 8천억 원 달러로 올라갔는데요. 이날 테슬라가 급등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투자은행 바클레이즈가 3분기 차량 인도량이 예상치를 상회할 거다라는 그 발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 3분기에 테슬라가 47만 대를 인도했을 거라는 추정치를 내놨는데 지금 시장의 컨센 그 이상으로 좀 잡히고 있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탄력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의 판매 증가가 인도량 상승으로 계속해서 견인을 해갔다라는 분석인데 아무래도 BYD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하겠지만 좀 의미가 있는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오는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 일자죠. 이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가는 250달러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인텔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죠. 인텔의 주가 간밤 3.3%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 실적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는데 어제는 간밤에는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이 자산 운용사가 최대 50억 달러 투자를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퀄컴에 대해서 이 피인수 기대감도 계속해서 가져가는데요. 인텔 올 한 해 무려 50% 넘게 내렸습니다만 최근 7거래일 안에서 6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3.3%의 상승으로 22달러에서 인텔 장 종료가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에나 볼게요. 광통신 장비업체 시에나인데요. 시티그룹이 재고와 수요 문제가 나아질 거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투자 등급도 매도에서 매수로 2단계나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시티의 분석 결과 시에나의 2025년, 2026년 앞으로 2년 연속 주당 순이익이 올라갈 거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각각 5%, 10%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시에나 5% 올라갔고요. 간밤에 61달러가 넘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제너럴 모터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생산직 근로자 1,700여 명이 감원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난해 말과 올해 8월에 구조조정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까지 더해봤을 때는 4,000명에 달하는 직원을 좀 줄이게 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조치 역시나 허리띠 졸라매기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GM은 내년 1월부터 캐딜락 XT4를 생산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었고요. 쉐보레 볼트 EV도 이 생산을 내년 말까지 미루겠다고 했었는데요. 아울러서 간밤에 투자은행 번스타인에서는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에서 마켓퍼폼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도 53달러로 하향 조정 한 점, 제너럴 모터스 주가를 끌어내렸는데요. 간밤 1.7% 하락한 48달러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특징주에서 미국 주식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머니네버슬립 이유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매일매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도 증시 포인트 먼저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경제. 사실 밤사이 나왔던 PMI, 특히나 제조업 관련한 데이터가 그다지 좋진 못했죠.
네, 맞습니다. 이날 상승장으로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장 초반에는 투자 심리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네.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계속 둔화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조업 업황은요, 여전히 위축세를 보였고 서비스 업황도 확장세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성장 속도가 약간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P 글로벌의 발표에 따르면 9월 제조업 PMI는 47로 예비 집계됐습니다. 이는 15개월 만에 최저치로 직전 달에 기록한 수치보다 하락한 것은 물론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낮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업 PMI는 55.4로 여전히 확장 국면에 머물렀지만 지난 두 달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점이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또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크리스 윌리엄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이코노미스트는 9월 PMI 초기 수치는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 제조업 부분에서는 약화된 경제 상태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하고 있다는 신호도 일부 관측되고 있다며 연준도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고려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고요. PMI는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는 데이터는 아닌데요.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업황을 가늠할 수 있는 PMI도 조금은 더 중요해졌다고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달에는 수치가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고 연준이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B컷을 단행한 만큼요. 영향이 크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PMI가 크게 하락하거나 또 한다면 투자 심리 위축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증시 포인트 열어봤습니다. 경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불안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업단 소식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입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헤드라인 확인을 해볼까요? 중국차는 밴이요. 미국 도로에서 중국 차량의 금지를 제한해 나섰습니다. 2027년까지는 소프트웨어, 또 2030년에는 하드웨어까지 금지한다라는 계획인데요.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차량의 진입을 완전하게 차단하겠다라는 조치로 여겨집니다. 좀 심각한 상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들어볼까요? 네, 미국 상무부가 국가안보를 우려해서 이런 이유로요. 미국 도로에서 중국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가 탑재된 차량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중국산 차량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사실상 차단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제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는 소프트웨어를 또 2029년 혹은 2030년부터는 하드웨어까지도 금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규정이 발효된다면요, 추후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에도 확장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또 넓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보잉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파업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기업이죠. 파업을 과연 끝낼 수 있을까? 보잉 노조 측에서 지금 임금 30% 인상을 제안을 했습니다. 임금이나 보너스, 회사의 기여금을 함께 상향 조정해 달라라는 요구도 있었는데 노조 요구의 상승폭 40%, 비중 결정이 어떻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내용 확인해 볼까요? 보잉이 파업 사태를 해결하고자요, 4년 동안 임금 30% 인상이라는 새로운 제안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이전 제안인 25%에서 상향 조정된 것인데 또 비준 보너스를 $6,000로 2배 늘리고요. 보너스 및 회사 기여금도 증대했다고 합니다. 노조 측은 9월 27일까지 이 제안을 비준할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들이 요구한 임금 인상폭이 40%였음을 고려한다면 보잉의 제안을 이들이 받아들일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수합병 소식 이어서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열어볼까요? 통과 임박한 메가딜. FTC에서는 쉐보론의 헤스의 인수를 승인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약 530억 달러 규모고요. 이 업계 판도가 이번 인수로 인해서 어떻게 달라질지도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경쟁사인 엑스모빌이 딜의 성사를 좀 견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가요, 미국 석유 생산업체인 쉐브론과의 헤스 인수를 이번 주 내로 승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530억 달러 규모인데 통과된다면 에너지 업계의 판도를 흔들 수도 있는 메가딜이 될 예정입니다. 쉐브론의 경쟁사 엑손모빌은요, 이를 두고 가이아나 합작 투자에서 헤스의 자산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주장하며 딜의 성사를 견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 한입 뉴스는 리바이스 소식입니다. 비욘세의 효과를 좀 노린다라는 건데 협업에 대한 암시 이미지가 게재가 됐습니다. 이 리바이스 SNS에 카우보이 모자를 쓴 여성의 사진이 게시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비욘세의 그 앨범 중에 카우보이 카터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리바이스가 비욘세의 협업으로 인해서 어떻게 매출을 더 증대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 비욘세라는 아티스트가 가지는 인기가 굉장히 어마어마한데요. 리바이 스트라우스, 일명 리바이스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비욘세와의 협업을 암시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고 합니다. 게시물에는 카우보이 모자를 쓴 여성이요, 말을 타고 있는 이미지와 함께 새로운 챕터를 소개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를 두고 비욘세의 최신 앨범인 카우보이 카터와 연관된 내용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바이스가 비욘세 계정을 태그하면서 이런 협업 루머는 더욱 증폭되었다고 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과연 리바이스의 청바지가 비욘세 효과로 인해서도 얼마나 많이 판매량이 늘어나게 될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뉴스는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 가지 AI 관련한 투자를 블랙록과 함께 손잡고 더 펼치겠다라는 소식은 전해졌지만 사실 작년에 AI를 이끌었던 선두 자리에 있어서의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최근에는 관련한 얘기가 너무 없어서 그런지 이 월가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시키고 AI 우위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좀 관련된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리려고 가져와 봤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상승이 한계에 봉착한 것일까요? CNBC에 따르면 23일 미국의 투자은행 DA 데이비슨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이 투자은행이 제시한 목표 주가는 475달러였는데 오픈 AI의 대주주이자 최대 전략적 파트너인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DA 데이비슨의 길 루리아 애널리스트는요, 경쟁사들이 AI 분야에서 빠르게 마이크로소프트를 추격하면서 이 회사에 대한 프리미엄에 정당성이 사라졌을 수도 있다고 진단에 나섰고요. 특히 그는 이 아마존 웹 서비스와 구글 클라우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플랫폼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클라우드 3대장은 AWS와 또 애저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죠. 가장 점유율이 큰 곳은 AWS며 2위와 3위는 각각 애저와 구글 클라우드인데요.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앞선 AI 기술로 경쟁적인 우위를 보여왔으나 그 우위가 이제는 그리 큰 메리트가 있지 않다는 게 길 루리아 애널리스트의 의견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루리아 애널리스트는요, 클라우드 사업과 코드 생성 사업 모두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도권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 우위를 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또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해서 AI 산업에 있어서는 처음 시작도 그랬고 뭔가 이제 선두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 지위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행보와 최근의 행보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초기 우위를 점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발빠르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면서 AI 분야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는데 하나는 오픈 AI에 대한 초기 투자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애저와 깃허브에서 신속한 소프트웨어 배포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역사를 살펴보면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10억 달러를 투자했었습니다. 이후 2021년에는 오픈 AI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는데 이 협력을 통해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의 독점적인 클라우드 파트너사로서 AI 기술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게 됐었습니다. 이때 오픈AI의 GPT-3 모델이 또 처음 상용화되기도 했었죠. 2023년 1월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약 1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고 발표에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2018년에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깃허브를 75억 달러에 인수하기도 했는데요. 깃허브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호스팅 및 버전 관리 플랫폼으로 개발자들이 협업을 해서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입니다. 이 플랫폼은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왔다고 또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사실 잠잠한데 주가 움직임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요, 현지 시간 23일 0.4% 하락하면서 433달러 선의 정규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AI 쪽에 있어서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어서는 두 번째 종목 뉴스는 모건 스탠리가 찍은 원자력 기업에 대해서 확인해 볼 텐데 어떤 기업일까요? 네, 모건 스탠리가 찍은 원자력 기업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한 에너지 기업에 주목을 했는데 그 주인공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라고 합니다. CNBC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는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의 목표 주가를 기존 233달러에서 313달러로 크게 높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역시 모건 스탠리뿐만 아니고요. 웰스파고 역시도 이 목표 주가를 기존 250달러에서 300달러로 꽤나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앞다퉈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바로 펜실베니아주의 3마일 아일랜드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 계획 때문인데요.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는 3마일 아일랜드 1호기 원자로만으로도 주당 1.7달러의 추가 수익과 또 4억 4,500만 달러의 순이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습니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2028년에 발전소를 다시 가동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재가동은 20년의 매우 긴 전력 공급 계약을 기반으로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계약 상대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네. 원자력 발전소가 결국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와 연결이 돼서 최근에 또 다양한 이슈를 받고 있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의 주가도 급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연결고리가 결국에는 또 다 AI로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에너지를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인데요. 에너지 단가 역시 다른 발전 유형에 비해서 저렴한 데다가 공해를 발생시키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마일 아일랜드 발전소가 있는 곳에 직접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대신 데이터 센터의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서 발전소의 전력을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데이터 센터 또 AI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또 알파벳 등 주요 데이터 센터 플레이어들은 이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친환경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 수급 전략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콘스텔레이션의 주가 우선 현지 시간 23일에는요. 0.84% 오르면서 257.12달러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최근 1개월 동안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 32%가 오르는 움직임 보여줬고요. 1년 동안의 상승폭으로 조금 더 시계열을 늘려보면 대략 129%를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종목 뉴스는 결국에는 또 AI로 인한 데이터 센터, 결국 AI 관련해서는 다양한 산업군으로 이렇게 기업들이 더 뻗어나가고 있다는 내용들을 전달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머니네버슬립 이유린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매일매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미국 주식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서진의 찍설 함께하겠습니다.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코스피가 드디어 2,600 탈환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야금야금 잘 가요. 닷새째 상승이었는데 뭐 외국인들의 컴백은 사실 요원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세요? 그 달러 약세가 조금 더 강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달러가 생각보다는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엔화가 이 강한 강세 포지션이 좀 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BOJ 통화정책회의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고 동결이 나왔다. 네, 그다음에 지금 EU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는 경기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유럽 같은 경우도 조금 오히려 미국보다는 더 강하게 ECB 같은 경우 강하게
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 아무래도 이제 달러 약세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좀 강하게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우리 시장을 살 만한 좀 유인 요소는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단기적인 흐름은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되지만 결국에는 달러의 방향성 그리고 연준이 오늘 뭐 굴스비 총재라든지 보스틱 총재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 기조로 가는 건 맞거든요. 그렇게 감안했을 때 신흥국 쪽으로 또 매수는 또 계속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신흥국의 수입량은 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수출 주도 국가잖아요. 그러면 신흥국도 수출 쪽에 또 비중이 또 늘어난다라는 점. 그러면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경기가 좋다라는 점은 네. 결국에는 원화 강세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외국인 수급을 유입시킬 수 있는 요소는 많다. 다만 단계적으로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 시장이 화끈하게 뭐 끌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은 AI 쪽 반도체는 나쁘진 않은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노이즈는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지수물을 사기에는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이쪽에 관련된 업황에 대한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뭐 업황 관련 기대감으로 사기도 애매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을 가지고 또 기대하고 사기도 좀 애매한 구간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코스닥을 사겠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는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메리트 없는 포인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좀 메리트가 생길 수 있는 요소로 바뀌는 부분이라서 결국은 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글로벌적으로 특히 이제 뉴욕 증시가 이렇게 강하게 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상대적인 소외감을 네. 좀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 뭐 거의 뭐 꼴찌 흐름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이것도 금투세 관련 부분에 조금 더 명확성을 보이면 또 개인 큰 손들이 또 들어오게 시작하면 좀 분위기 좀 달라질 가능성은 높고 그다음에 그나마 제가 좀 긍정적인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는 거는 금융 투자가 최근 들어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매도는 하지만 금융 투자가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강하게 매수를 합니다. 금융 투자는 물론 포지션 자체를 강하게 끌고 가지는 않아요. 길게 끌고 가는 주체는 아닌데 대신 그 바닥을 기가 막히게 찾는 또 이 능력이 있는 주체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금투가 지금 여기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건 여기서 더 강하게 올라가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네. 최소한 여기서 더 강하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으니 그래도 바닥은 어느 정도 하방은 잡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뭐 지지부진하다라는 건 어쩔 수 없다. 11월 대선 전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방을 베팅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네. 좀 지지부진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방향성은 상방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표님 그럼 오늘 그 금투세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금투세 토론회가 오늘 열리고 밸류업 지수 공개도 오늘입니다. 그럼 오늘 코스닥 쪽으로 힘이 좀 실릴까요? 어제 약간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시그널이요? 네,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도 상승했던 종목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그 하우스들이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주도주 역할을 못할 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당분간은 뭐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뭐 바이오 이쪽으로 금리 인하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사실상 그들 종목 별로 안 갔어요. 근데 오히려 안 갈 것 같다고 했던 반도체랑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이 갔는데 그것도 대형주 쪽보다는 오히려 중소형주가 많이 갔어요. 예. 이 말은 금투세가 유예됐을 때 개인 큰 소리 들어올 수 있는 쪽이 더 많이 집중이 받았다라는 거니까 금투세 유예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대감 큽니다. 근데 이것도 참 아쉽습니다. 왜냐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금투세 폐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폐지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유예.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유예로 가는데 뭐 이게 이거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은 네. 합니다. 예, 그래서 3년 후가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왜냐하면 민주당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년 후 정도 유예를 한다면 다음 대선 때 그러면 이걸 결정에 맡기자라는 거니까 만약에 한다면 유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유예라도 되면 뭐 나쁘진 너무 않아요. 예, 부끄럽네요.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시장.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에서 금투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 유예로 가닥이 잡힌다면 코스닥 쪽으로의 또 한 번의 훈풍이 불어오지 않을까. 어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시그널 나왔다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자, 어제 시장 안에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어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힘이 굉장히 좋았던 하루였었는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5% 올라서 4만 원 돌파가 됐습니다. 뭐 이수페타시스와 손잡고 AI용 뭐 동박 공급 MOU도 맺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사실 제가 최근 원래 이제 2차 전지를 한동안 이야기를 제가 안 드리다가 최근 들어서 한
한 달 전부터는 좀 제가 꽤 꾸준히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2차 전지는 뭐 여전히 업황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좀 불확실한 건 맞습니다. 네. 아직은 불확실한 건 맞는데 이제 내년을 생각한다면 일단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했고 이제 내년은 오히려 이제 기저효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죠. 워낙 올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그래 아무리 못해도 뭐 올해보다는 더 못하지 않는다라는 기대감은 확실하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업황 개선은 몰라도 업황이 더 나빠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할 것 같긴 해요. 물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들은 많습니다. 여전히.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PR 한 100배가 되는 것 기업이 수두룩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비싼 것들은 있는데 대신 비싸지 않은 종목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아무리 업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빠지면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다라는 종목들은 슬슬 공략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셀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괜찮다고 보고요. 그리고 보면 동박 기업들이 생각보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낮아요. 그런 거 감안했을 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이수페타시스랑 지금 이제 AI 엑셀러레이터에 들어가는 이제 동박을 이제 납품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이걸 이제 두산이 좀 이제 사실상 좀 독점 공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깨고 들어갔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제가 생각이 들고요. 동박 같은 경우도 뭐 많은 말들은 많습니다. 이게 전고체로 넘어가면 좀 없어지는 거 아니냐. 라는 부분도 있는데 전고체가 상용화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 어제 나왔잖아요. 삼성전기. 근데 이제 그거 상용화되려면 아직 멀었다.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양산이랑 또 상용화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랩단에서의 성공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걸 대량 생산하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양산을 하는 것도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흔히 말하는 상용화되는 거. 왜냐하면 많이 만들 수는 있는데 그게 비싸지면 또 사람들도 안 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아직은 시간은 좀 한참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 토요타나 아니면 삼성 SDI가 이야기하고 있는 2027년에 일단 양산하겠다라는 건 뭐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된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대부분의 자동차에 깔리는 시기까지 감안한다면 2030년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뭐 어쨌든 그 중간까지는 결국은 이제 이 동박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동박이 보니까 그 변동성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리튬 양극재 같은 경우는 리튬 가격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동박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의 변동성이 최근에 바닥에서 오히려 더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서 더 빠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 원자재 가격의 또 안정성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메리트 그리고 아까 지금 동박은 또 펼쳐 나갈 수 있는 사업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또 이제 반도체 쪽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의 확장성 같은 것들을 감안하면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어제 이수페타시스도 이제 손잡았는데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네. 동박 쪽으로는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 주셨고 어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4만 원 돌파가 됐네요. 네. 지금 자리 어디까지 내다볼까요? 일단 뭐 업황의 전반적인 2차 전지에 대한 업황은 아직까지 저는 뭐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높게 잡기보다는 한 5만 원 정도가 여기 지금 1차 저항이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네. 1차 목표가는 5만 원 정도까지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에너지가 더 뿜어지면 한 7만 원까지도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때까지 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한 5만 원 정도 라인까지는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3만 원이 이탈되면 이 밑으로 또 지지선이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 라인은 3만 원으로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목표가 설정해 주셨는데 앞서서 우리 채팅창에 은주님께서 2차 전지 일단은 좀 힘 좀 받지 않을까. 어제 전고체 이슈도 있었으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2차 전지 오늘도 좀 전반적으로 시세 나올까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금투세 쪽에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유예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 아무래도 반도체 소부장이랑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이 힘을 받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섹터였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또 개인 큰 손들이 또 많이 가지고 있었던 섹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조금 더 네. 금투세 유예 관련 이슈 때문을 조금 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보다는 오히려 금투세 쪽으로 눈길을 줘야 된다라는 관점 말씀 주셨고요. 자, 두 번째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장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 STX 그린 로지스 올라와 있고 물류주죠. 지금 중동 긴장감이 고조돼가면서 해운주 쪽으로 매기가 쏠립니다. 어제 24%.
장 막판에 한 28%도 급등했더라고요. 지금 자리 더 갈까요? 예, 아무래도 테마성 이제 종목들을 제가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는 있는데 뭐 동일합니다. 이걸 뭔가 업황을 보고라고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류 관련 쪽은 이번에 중동발 리스크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미국 이제 항만 노조가 지금 또 파업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에서도 지금 이제 어쨌든 모멘텀은 될 수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금 컨테이너 운임이 네. 계속 올라가고는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면 근데 이제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컨테이너 운임비가 오르는데 왜 해운은 안 가지? 해운주들 생각보다 잘 안 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운임이 올랐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무조건 다 가는 게 아니라 운임이 왜 올랐는지가 중요해요. 예를 BDI 들어, 지수, 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팔에 물동량이 많아서 운임비가 오르는 건 그러면 해운주는 같이 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운임비는 오르는 건 사실 물동량이 많지는 않아요. 글로벌적으로 경기가 활황기는 아니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러니까 물동량은 많지 않은데 그 이동하는 관련된 이제 흔히 말 아까 말한 항만 노조라든지 뭐 네. 홍해 사태라든지 그러니까 뭔가에 의해서 지금 물류가 막힘에서 의해 가지고 물류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해운주에게는 그렇게까지 호재는 아니다.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걸 물류비가 올라가는 거 가지고 이제 이 해운주에 대해서 계속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를 생각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스팟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이슈는 생긴다라는 거죠. 어쨌든 물류비는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이제 중동발 리스크가 터지면 테마로서 띄우기는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지금 뭐 주도주가 막 명확한 주도주가 지금 좀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한번 중간중간 튀일 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부분, 물동량이 좀 많아진다면 진짜 해운주에게는 찐수혜겠지만 좀 우회하고 네. 그러면서 BDI 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호재까지는 아니다라는 관점이신데 원체 많이 급등했잖아요. 어제 24% 올랐는데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제가 이런 종목을 항상 가지고 나올 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만약에 오늘 또 급등으로 시작하면 갭 상승으로 한 5% 이상의 급등으로 시작하면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표가를 2만 원 정도로 제가 설정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너무 많이 올라가면 위에 업사이드가 크진 않아요. 리스크는 큰데 위에 먹을 수 있는 리턴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네. 굳이 공략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상승폭이 5% 미만이라면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이제 흔히 말하는 갭을 띄우기 처음에 띄웠던 그 가격대죠. 그러니까 11,0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설정하고 대응은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에너지도 괜찮고 뭐 가격적으로 차트적으로도 이평선을 밑으로 다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는 확실하게 이쁘고 에너지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자체는 그렇게 높게 봐서는 좀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 테마 주기 때문에 어쨌든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되니까 너무 큰 욕심 부리시면 또 수익 냈다가 또 다시 다 토해내실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1,000원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대응해 봐야 될 텐데 오늘의 한마디 어떻게 주실 건가요? 저는 결자 해지라고 결자 말씀드립니다. 해지. 일을 저지른 사람이 이를 수습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의미긴 한데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우리 시장 관련 부분은 결국은 저는 뭐 누가 뭐래도 이번에 우리 시장 특히 코스닥이 이렇게 시세가 안 가는 건 금투세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뭐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그럼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금투세 그러니까 뭐 이거를 어떻게 해서는 묶은 사람이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토론에서 좀 좋은 근데 뭐 요즘에 뭐 토론회 하기 전부터 좀 약간 김 빠지는 소리가 나오긴 있던데요. 뭐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약속 대련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요식행위라는 거죠. 어차피 시행할 건데 그냥 이제 요식행위 우리 이렇게 토론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시행이 맞더라라는 요식행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러진 않지 않을까요? 이렇게 국민적인 저항이 강한데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유예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나마 코스닥의 흐름은 조금 더 완화될 가능성이 네.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뭐 개인적인 뭐 사모펀드라든지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코스닥을 매수할 수 있는 요소는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 더 흐름은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지금 구간에서 코스닥을 공략하면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소부장 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고, 그다음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도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고, 그다음에 뭐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물론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많이 가긴 했지만 네. 그것 말고의 나머지 또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이 빠진 종목도 많아요. 그러면 기관 입장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요소는 생기니까 한번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인데, 지금 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급락, SK하이닉스의 급락의 원인이 또 그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론 그 보고서지 보고서.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역시도 자기가 묶었으니까 풀어야죠. 그래서 뭐 금감원에서 조사 들어간다 네, 그러더라고요. 약간 그 느낌은 있긴 하더라고요. 미리 좀 많이 매도는 하셨더라고. 그래서 그건 있는데 결국에는 마이크론이 해결해야죠. 우리가 그렇게 너희가 보는 것처럼 업황이 안 좋지 않아, 우리가 좋아라는 식으로 어쨌든 이번 이제 실적 발표에서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온다면 풀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또 JP 모건이 이번에 또 긍정적인 리포트를 네. 냈잖아요. 목표가를 거의 지금보다 100% 정도 상향을 했고, 오버웨이트라고 투자 의견 또 강력 매수로 제시를 하면서 어쨌든 반도체 관련 부분에 좀 대리 가격을 세웠다. 결국에는 마이크론이 또 실적을 또 보여주면 네. 또 요 부분도 반도체, 특히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관련 기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또 힘이 또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주가 분수령이겠어요. 오늘이 이제 민주당 당론 결정되는 그 토론회, 그 금투세가 어떻게 또 결정이 날지 결과가 나오는 날이기도 하고, 마이크론 실적이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이죠. 이제 그때 되면은 뚜껑이 열리게 될 텐데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찍설주 오늘 대표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앞서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결과물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좋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해피엔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리노공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리노공업 반도체요. 예, 반도체입니다. 한동안 뭐 반도체 좀 가져오다가 최근에 안 가져왔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 특히 AI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은 안 꺾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안 꺾였는데 이제 계속 이제 꺾였다 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나 화 안 났는데 너 자꾸 화났지 하면 진짜 화가 나는 것처럼. 예, 지금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업황적인 부분이 꺾인 건 없는데 자꾸만 꺾였다고 하니까 진짜 꺾였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뭐 실적 관련 부분은 계속 괜찮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고, 다만 리노공업에 항상 이제 문제점은 그거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건 아는데 영업이익률이 40%가 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 매출도 마진도 잘 나오고 너무 실적도 좋은데 다만 너무 비싸다는 게 항상 단점이었어요. 네. 물론 당연히 좋은 기업은 당연히 그만큼 멀티플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항상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사기가 좀 손이 잘 안 나갔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어쨌든 주가 조정을 줬다. 그러니까 만약에 리노공업의 문제였다, 리노공업이 업황이 안 좋고 만약에 뭐 AI 반도체 자체의 어쨌든 판매량이 둔화됐다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AI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뭐 지금 주가만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더 생겼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좀 이제 좀 지지부진하긴 한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 4분기가 되겠죠. 한 10월 넘어서부터는 이제 블랙웰이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이 시작된다라는 거. 그러면 또 블랙웰 관련 이슈가 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지금 뭐 구글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테슬라라든지 뭐 자체 칩 관련 생산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포고핀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리노공업의 실적은 뭐 올해보다 내년에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올해도 이미 많은 높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내년에 훨씬 더 좋은 실적을 기록한다면 지금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점이 한 30만 원, 5월 7일자에 찍혀 있는데 네. 고점 대비해서 한 절반 가까이 내려와 있습니다. 목표가 어디로 볼까요? 저는 사실 30만 원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적으로 30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는 것보다는 뭐 동종 피어가 보통 한 30배 정도 주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그러게 보면 한 25만 원 정도가 한 30배 정도가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한 25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6만 5천 원이 이탈되면 이 밑으로는 거의 한 14만 원 밑에까지 또 네. 가야지 또 지지선이 있어요. 그러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 라인은 16만 5천 원으로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좀 짧게 드렸습니다. 목표가는 25만 원으로 리노공업 오늘의 찍설주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여도원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의 의상이 장대 양봉과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이런 종목들이 많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장대 양봉 혹은 양봉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섹터 꼽으라면 역시나 바이오죠. 최근에 바이오 안에서도 뭐 대형주, 중소형주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속출을 하고 있고요. 급등은 하진 않더라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내는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 이 그룹주를 보면은 이 그룹은 이름이 똑같아서 같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요. HLB 그룹주, 간암신약 관련해서 지금 FDA에 재도전을 하고 있는 HLB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번에 성공할 수 있을 그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양한 이야기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릴게요. 간암신약, 이름이 어려워요. 리보세라닙. 그냥 발음하면 굉장히 발음이 꼬이는 그런 어려운 약 이름입니다. 지금 미국 FDA 판매 허가를 재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재도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5월 달에 한번 반려당해서 뭐 서류 더 빨리 이렇게 좀 추가해서 다시 보내라고 FDA 쪽에서 서한이 왔습니다. 관련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 이 약이 잠시 후에도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린 건데 미국 HLB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와 파트너사인 항서제약이랑 콜라보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약이고요. 허가 신청한 약이고요. 지난 5월 16일에 FDA로부터 보완을 해라라는 서신을 수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월 만에 다시 한번 심사 신청서를 이미 제출을 했고요. 항서제약, 그러니까 이게 FDA로부터 보완 서신 내용을 보니까 항서제약 쪽 관련한 데이터를 좀 문제 삼았더라고요. 이 FDA의 지적사항이 어렵지 않은 보완 사안이다. 뭐 문제 없다. 가볍게 또 통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최근에 2024 미국 암학회의 HLB도 참석을 했잖아요. 이번에 발표했던 데이터 중에서 요 리보세라닙 관련한 역대 최장 생존 데이터까지 함께 포함함으로써 FDA의 허가를 더 해줄 수 있을 만한 명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 개인 투자들을 참 많이 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난 한 주 동안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바이오 종목은 HLB였습니다. 이거 바이오 종목만 이렇게 순위로 매긴 게 아니고요. 그냥 전체 코스닥 종목인데 보면은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여러분들 눈에 띄실 겁니다. 이러한 관심이 뜨거운 HLB가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정도의 심사 기간 혹은 길면은 3개월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빠르면 한 1개월 있다가 심사 기간 거친 다음에 통보가 내려지고 그런데 이미 회사는요. 이미 마케팅을 준비를 하고 있대요. 대규모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참 재밌죠. 이미 왜 그러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효능과 안정성이 모두 입증이 된 그런 약이다. 이 간암 치료제 관련한 허가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래서 FDA 쪽에서도 FDA 빠른 허가를 위해서 HLB 쪽에 서류 제출을 얼른 하세요라고 강력 권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HLB는 열심히 서류 만들어서 다시 낸 거고요. 지난 5월에도 약물 설명의 라벨링 작업을 HLB 그룹 쪽에서는 하고 있었대요. 우리는 이미 될 거라고 기정사실화해서 빨리 판매하려고 라벨링 작업을 막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치료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서 이 빠른 허가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 6개월 동안의 HLB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요. YTD로 하면 플러스가 되고 최근에 1개월 5일 기준으로는 플러스지만 이때가 바로 관련해서 다시 서한이 온 겁니다. 보완하라. 그래서 실망감의 주가는 하락했고요. 다시 회복을 해서 그동안에 소식이 없었던 이 4개월은 어떻게 보면 HLB는 이제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한번 바이오주의 강세 그리고 HLB의 FDA 승인 허가 기대감에 지금 주가가 날개를 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보세라닙이라는 약이 어떤 약인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승인 결과는 빠르면 한 달, 늦어도 3개월이니까 빠르면 11월, 늦어도 3월에는 결과가 빠른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은 중국 항서제약과 개발한 표적 항암제입니다. 혈관 속의 성장 인자 수용체를 억제해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암이 막 증식하는 것을 억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암 성장을 차단한다는 거죠.
암이 더 커지지 않으면 사실 괜찮아요. 근데 이게 커져서 전이 되고 너무 커져서 다른 장기를 밀어내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과 병용요법으로 허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앞서서 항서제약 쪽 데이터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캄렐리주맙의 제조 공정과 임상시험 관련한 현장 실사에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관련한 내용이 좀 보완돼서 잘 처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문제 없이 무난하게 승인될 건데 지금 데이터들을 보니까 독일 바이엘사의 넥사바보다 임상시험에서 더 효능이 우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HLB 그룹주가 어제도 그렇게 그리고 최근에도 그렇게 좋았던 거고요. 아무래도 기대감을 갖게 되는 한 달 혹은 3개월 동안의 HLB도 계속해서 뭔가 기대감에 또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FDA 허가에 대해서 승인에 대해서 내년 시장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FDA를 정조준하고 있는 K신약, HLB도 있고요, HK이노엔도 있고요, 한올바이오파마도 있고요, 코오롱 테슈진도 있습니다. 지금 HLB의 리보세난, 이건 지금 도전 중, 그리고 HK이노엔의 K캡, 한올바이오파마의 바토클리맙, 코오롱 티슈진의 TGC라는 건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간암, 위식도 역류질환, 이거는 뭐 굉장히 또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병이죠. 중증 근무력증, 뭐 무릎 공울 관절염, 다 현대인들이 좀 많이 겪고 있을 그리고 해결해야 될 그런 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HAK 이노엔도 미국에서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 관련 임상 3상 시험을 예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FDA에 도전을 한다라는 계획이고 내년 상반기 중에 FDA 허가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올바이오파마도 관련해서 내년에 도전을 한다라고 하고요. 코오롱 테슈진도 역시나 내년에 관련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물론 3상 데이터 결과 그리고 FDA에 승인을 요청한다라고 해도 바로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모멘텀을 무조건 된다, 100% 보장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우리 K신약이 FDA 미국의 문을 두드리고 문턱을 넘고 있다는 것을 하나씩 확인해 본다면 그 관련한 기대감이 이제는 막연한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도은의 주식 이야기에서는 바이오주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개장 상황과 또 동시호가 분위기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개장 상황 또 동시호가 볼 텐데요. 먼저 전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네. 시장이 원하는 금리 인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적인 성격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섹터들이 가고 어떤 섹터들이 쉬어간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어제부터 화장품이 좀 반응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난 6월 달 이후에 좀 많이 쉬었는데 화장품 섹터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북미 쪽에 매출 있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뭐 실리콘투라든지 그리고 종목이 좀 어려우시다라면은 ETF도 있습니다. 타이거 화장품에 대한 ETF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이번 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삼성전기가 소형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얘기를 했는데 그 관련돼 가지고 전고체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결국 이 소형 전고체 배터리가 어디에 사용이 될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최근에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런 소형 로봇에 장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삼성전기로 비롯된 이 전고체 배터리 모멘텀이 전고체 배터리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2차 순환면 로봇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인탑스라든지 뭐 이렌시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관심이 가는데 또 신기한 건 이 세 종목의 차트가 유사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섹터, 종목에 대한 설명을 계속 좀 하고 있는데 그만큼 뭐 최근 장세가 뭐 개별 종목 장세가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환매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새롭게 순환매에서 상승하는 섹터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브리핑에서 바이오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네. 바이오도 한번 계속 관심을 가진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섹터의 순환매 대응해보자. 화장품과 로봇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우리 본부장님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 주의 경우는 이제 굵직한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의 경우는 이제 금투세 토론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코리아 이제 밸류업 지수도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는 또 어떻게 반응할지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굵직한 이벤트들이 오히려 조금 더 약세장을 보이고 있는 시장에 좀 반대세를 이끌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주에 좀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주들의 경우도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질지도 가장 또 중요한 이벤트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는 한번 내용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추가적인 반등을 또 이어질지 여부도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간밤에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죠.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추가적인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도 가장 시장에는 좀 핵심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또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급 흐름도 좀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계속적으로 또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는요. 아무래도 네. 이런 상황에서 종목별 이슈에 좀 더 집중하자라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동시효과 상황에서 양 시장은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이 강보합권 정도의 소폭 상승 수준이지만 코스피는 0.38% 강세고요.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란히 1%대 지금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반등에 성공하면서 3%대 상승 마감을 했고 수급적으로 또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반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거래 연속 하락하는 모습에 또 외국인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또 시장에는 부담입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좀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막 뚜렷하게 엄청 많이 오르는 종목은 좀 네.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그동안 강했던 테마 이런 것들이 다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만 이제 어제 시간에 걸해서 아시다시피 딥페이크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딥페이크. 그래서 센트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어찌 보면은 그 조금 전에 전략에서 말씀드렸지만 빠르게 순환매가 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강했던 그 섹터들이, 그러니까 화장품 예를 들었죠. 이런 것들이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8월 말쯤에 좀 강세를 보였었던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들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뭐 M83이라든지 이스트소프트라든지 센즈랩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종목들을 왜 얘기를 꺼냈느냐? 그러니까 결국 8월 30일부터 이런 이슈가 좀 계속 발생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테마였던 끝자락 이런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뭐 이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네.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계시다라면은 이제는 오늘 반등을 이용해서 이제 서서히 좀 출구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징주로 센즈랩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센즈랩 딥페이크 관련한 종목 가운데서 하나 꼽아주셨고요. 이어서 오늘 지금 동시효과 보니까 앞서서 이제 바이오주 이야기 많이 했어요. 코롱티슈진도 언급이 됐었는데 코롱티슈진의 주가 5% 넘는 강세 보이고 있고 코스피에서는 현대글로비스, 뭐 LX일렉트릭, 삼양식품 등의 종목들이 오르기는 하는데 큰 폭이라기보다는 1%대 강세입니다. 특징적인 종목 우리 본부장님은 뭘 보세요? 네, FN 가이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FN 같습니다. 가이드 매일 네. 저희가 봅니다. 네. 경영권 분쟁 소식으로 인해서 좀 연일 급등세를 보여지고 있는 경영권이 상황인데 문제죠. 그렇습니다. 뭐 요즘 이렇게 뭐 고려아연, 영풍, 뭐 FN 가이드 이렇게 경영권 분쟁 소식이 또 주가 상승을 좀 이끌어가는 모습인 것 네.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좀 이벤트들이 좀 있으면은요, 이게 주가에 다소간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열어둘 수 있겠지만은 그만큼 또 장중의 변동성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큰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보다도 조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살펴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실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이렇게 급등시 때 좀 더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동시효과 상황 분위기에서는 코스피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이 나란히 1%대 강세고요. 지금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알테오제는 좀 보합권 등대가 보이지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또 밤 사이에
테슬라 또 비롯한 반도체,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의 모멘텀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특히나 차량 인도 대수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한다면 네네. 2차 전지에 좀 군부를 뗄 수 있는 네네. 그런 모멘텀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 최근에 어쨌든 2차 전지 관련돼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는 적어도 이제 나쁘지 않다라는 심리에서 보게 된다면은 바닥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빨리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바닥은 이미 좀 지난 것 같고 이제 바닥에서 조금 더 에너지를 뭔가 더 쏘아 올려서 그거를 또 레벨업을 시켜야 하는데 과연 테슬라 약발이 이번에도 통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코스피는 0.4%, 코스닥은 0.26%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동시효과 상황에서 분위기는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개장 상황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질지가 관건이 될 텐데 부디 더 올라가기를 기대하면서 잠시 후에 이어지는 개장 중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딜사이트 경제TV가 대한민국 증시 개장을 알립니다. 네, 9월 24일입니다. 화요일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의 움직임이 사실 뭐 미증시도 그렇게 시원한 상승보다는 개별적인 종목 장세 그리고 지수도 강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조금씩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인데요. 국내도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는 눈치를 좀 더 보고요. 그 가운데 있어서 그 사이사이마다 개별 섹터 또 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그 박자를 정말 잘 맞추는 게 최근 시장에서는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5% 상승한 2,613선 출발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29% 상승한 757선 출발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속에서의 특징적인 종목 일단 반도체 눈에 띄고요. 2차 전지도 눈에 띕니다. 이런 종목들이 함께 올라가면 또 다른 테마나 다른 섹터 쪽에서 수급이 조금 부족할 것 같기는 한데 오늘 계속해서 진행 상황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환율 보자면 1원 20전 하락한 1,333원 60전에서 오늘장 개장을 했습니다. 자, 종목별 움직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보려고 삼성전자 차트를 탁 클릭을 했어요. 너무 씁쓸하네요. 예,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7월 11일 기록했었던 88,800원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가파른 하락을 이어가면서 63,000원대까지 하락을 했고요. 62,200원 저점을 경신한 뒤에 어제 오늘 또 양봉 움직임이 보이긴 하는데 자, 오늘 과연 빨간 양봉이 저의 이제 의상처럼 아주 길게 뻗쳐 올라가게 될지 여러분 응원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SK하이닉스도 0.6%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인데요. 장 초반에 고점 대비해서는 살짝 에너지가 좀 떨어졌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등의 종목들 같이 올라야겠죠. 예,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1% 안팎의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의 강세 역시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또 탄력이 가장 좋네요. 3% 이상의 강세가 현재 기록이 되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서 지금 LG전자, 셀트리온 그리고 고려아연 정도만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지수는 0.4% 가까이 올라가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 사실 20위권 내의 종목 중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보인다라는 건 대단한 건데 알테오젠, HLB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클래시스는 조금 쉬어가는 가운데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각각 1에서 2%대 강세, 엔캠도 1%대 강세고요. 오늘 대주전자재료 움직임 좋습니다. 어제 7%에 이어서 오늘도 7%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종목 가운데서 오늘 활력이 좋은 건 젠백스가 또 눈에 띄네요. 최근에 5거래 연속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장에서도 4% 가까이 강세, 나노신 소재 그리고 파크 시스템즈 등의 종목들 함께 오르고요. 솔브레인, 레이크 머티리얼즈 또 재룡전기가 또 최근에 움직임이 좋죠. 어제 3%에서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양시장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코스피에서도 굉장히 급등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네요. 대성에너지가 6%대, CS윈드, 풍력주요 움직임도 좋습니다. 5% 넘는 강세 보이면서 오늘 또 사상 최고가,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LNF의 주가가 5%대 강세, 99,300원 기록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고려산업, 일신석재, SK이노베이션 등의 종목들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서남의 주가가 15%대 급등이고요. 그리고 종목 가운데 앞서서 그 딥페이크 이야기 해주셨던 센즈랩의 주가도 10%대 급등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 가운데서 녹십자 웰빙도 좀 눈에 띄는데요. 최근에 또 가파른 상승 뒤 어제 5% 쉬어갔지만 오늘 다시 한번 7% 이상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업종별 움직임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 코스피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은 업종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 가운데서는 자, 확인을 해볼까요? 화학 섹터 역시나 강세입니다. 화학 섹터 안에서 종목 가운데서는 SK이노베이션이 3%, 그리고 금호석유의 주가가 1.9%, LG화학이 1.8%대 강세고요. 보험, 전기전자, 그리고 금융업종, 오늘 그리고 24일에 또 밸류업 관련한 지수에 포함되는 종목이 또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에 대해서 어떤 종목이 포함될지 여부도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료 업종 가운데서는 오늘 지금 사조씨푸드의 움직임이 3%대 강세고요. 롯데헬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6% 강세입니다. 그리고 혜태제과식품, 삼양식품 어제 이어서 4거래일째 강세고요. 대상, CJ씨푸드, 풀무원 등의 종목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마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 보니까 정보 보안 쪽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TO, 증권형 토큰 발행 관련한 종목들, 뭐 갤럭시아 SM, K옥션 등의 종목들 상승세 보이고요. 서울옥션도 2% 강세입니다. 태양광 관련한 종목도 오늘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구리 관련 종목 상승세, 우주항공, 초전도체,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코스닥 나눠서 특징적인 부분들 한번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코스피 봐주시죠. 네. 오늘은 기분 좋게 이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상승폭을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0.7%가량 이제 상승폭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서 반등이 나서게 되면서 이런 지수 상승폭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들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제 상승한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바이오 쪽에 힘이 빠졌다라기보다는 최근에 바이오가 반도체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또 바이오가 시작하는 흐름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제부터 좀 반도체 쪽이 주목을 좀 받게 되면서 바이오 쪽이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황제주 100만 원 돌파하고 난 이후에 여전히 100만 원권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1.1% 그리고 하이닉스가 현재 0.06%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상승폭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수상 그 외국인의 어떤 수급이 좋은 상황은 아닌데 일단은 하루씩 그 번갈아가면서 이런 흔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인텔 같은 경우도 퀄컴 인수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상황들인데 아마 그런 것들도 정말 좀 반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상관이냐? 최근에 인텔과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동병상련 그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최근에 파운드리라든지 쪽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 연결성 때문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대비해서 좀 강한 흐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1.6%가량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어제에서 오늘도 2차 전지가 상당히 좀 눈에 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급 쪽이 조금 우려스러운데 장 초반이긴 하지만은 현재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쪽으로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IT 쪽에 매도를 현재 집중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장 초반에 그렇게 많은 매도는 아닙니다. 370억가량 매도가 잡히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뭐 지수의 어떤 상승폭 여부는 당연한 얘기지만은 외국인들의 IT 수급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수급에 대한 어떤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은 최근에 수급보다는 어떤 시장의 투자 심리에 의해서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좌지우지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점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보다는 이슈, 테마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업종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앵커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은 보험주 강세입니다. 금융주가 좀 강세인데 오늘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좀 수혜가 된 섹터가 당연히 금융주거든요. 그 속에서 뭐 현대사항과 포함이 된 포함주가 현재 상당히 좀 도드라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현대상 2.6%, DB손해보험이 2.35%. 최근에 그 DB손해보험이 그 주주환원 관련되었던 환원책 관련된 발표가 있었는데 아마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보험주가 가장 강한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화학 섹터도 강세인데 어느 한 섹터가 주도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라기보다는 뭐 다양한 섹터가 강세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눈에 띄는 섹터는 단연 2차 전지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모 신소재가 2.7%, 코스모화학이 1.6%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리튬 관련주 같은 경우도 현재 엔캠이 5.5%, LG화학이 4.2%, 미래나노텍이 4%, 에코프로가 2.7%가량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에서 오늘도 2차 전지가 상당히 좀 눈에 띄는 상황들인데 어제 미국 증시에서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데 그 흐름이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현재 영향을 좀 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 2차 전지에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다 보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다라는 그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통신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T가 0.8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특별한 요인이 있다기보다는 뭐 성장주들이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조금 이제 약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하락하는 섹터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다고 좀 봐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T 섹터만 좀 살펴보고 네. 마무리하자면은 IT 섹터 내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반도체 종목들보다는 그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좀 눈에 띕니다. 네. LS 일렉트릭이 3.8%, 강원전선 2.5%, 그리고 대한전선 2.4%. 3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이 좀 예상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아마 거기에 따른 반응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특집 되게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 네. 정 이사님한테 얘기 들으니까 오늘 코스피 풍년이네요. 예. 기대에 좀 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코스피 지수가 0.5%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2,615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에 조금 강했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코스닥이 조금 더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0.59% 코스닥 지수 오르고 있고요. 759포인트 선까지 고점을 높이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엔캠, 에코프로 BM 2차 전지의 날이에요. 네. 지금 일단은 코스닥을 또 이끌어내고 있는 게 바로 2차 전지주 또는 이제 네. 제약바이오주가 아닌가라고 좀 할 정도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최근에 상승 흐름 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오늘도 역시나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빨간불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의 힘을 또 이끌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은 코스닥 시장의 경우 일단 빨간불이 현재 보여지고 있지만 아쉽게도 또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이제 수급 흐름도 좀 더 체크를 해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전반적으로 일단은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업종들이 현재 또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이 금리 인하가 또 진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성장주 쪽으로 관심이 이어지다 보니까는 이 성장주들이 몰려있는 이 코스닥 시장 쪽으로도 추가적인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현재 분위기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 그래도 조금 더 이 관련주들이 이제 특히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어떤 상승으로 보여질 수 있을지 좀 더 추가적으로 이 기대가 되고 있는 제약바이오주 종목들이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또 이끌어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이제 흐름이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개별적인 이슈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들 위주로 흘러가고 있는 장세인데요. 이 상반기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관심이 많이 몰려졌다면은 하반기에는 이 반도체를 제외를 하고 대다수 이제 업종별로 좀 더 수급이 분산이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에 많이 소외가 되었던 업종들도 최근에는 또 반등세를 시도를 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경우는 개별적인 종목에도 집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지만은 특히나 상반기에는 많이 소외가 되었었던 종목이라든지 업종을 중심으로 살펴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해서 어제의 경우 이제 삼성전기가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개발 소식이 나왔었죠.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구간 9시 13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양시장 지수가 0.6% 이상으로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1% 가까이 오르는데 반해서 어제 반등했었던 SK하이닉스가 약보합권으로 조금 밀려났고요. 반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단 LG에너지솔루션 지금 2% 넘는 강세고요. 종목 가운데서 오늘 SK이노베이션도 요 영향인지 5%대 강세,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도 4% 넘게 오르고요. 포스코 DX도 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도 1.45% 오름세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현대차의 주가도 1.2%대 강세, 기아도 0.6% 함께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도 고점 더 높여가면서 4.7%까지 주가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2차 전지 관련한 세 종목이 더 상승폭을 키우면서 에코프로 BM은 3%대 그리고 엔캠은 10%대 급등 보이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네, 대주전자 재료 한번 살펴보도록 대주전자 재료 계속 하겠습니다. 강세를 보이고 있죠?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현재 6%대 상승 흐름 좀 네.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전고체 관련 소식이 주가에 좀 다소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가 이제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개발 소식이 어제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었던 이 다수의 좀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 흐름 보였었는데 일단 당분간은 추가 상승 가능성 좀 열어두자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왜냐하면 이제 꿈의 배터리 불려왔거든요. 물론 이렇게 대형은 아니지만 일단 초수형이 또 개발이 되면서 이 초수형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는 중대형까지도 개발이 될 가능성이 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종목들이 또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의 경우는 시장에서는 당분간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2차 전지주에 대해서도 요즘에는 또 관심이 또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 2차 전지주를 비롯해서 중소 2차 전지주들까지도 이런 훈풍이 또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말씀드리겠지만은 현재로서는 또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오를 때 따라 잡으시는 것보다도 오히려 좀 더 관심 종목에 두셨다가 좀 더 눌림실 때는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중소형 2차 전지 관련주들까지도 한번 긍정적으로 좀 살펴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금리 인하에 따른 이 시선들이 또 많이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면은 2차 전지들도 또 마찬가지로 이 성장주로서도 주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대주전자 재료 현재 주가도 계속해서 강세 폭이 커지면서 상승폭 커지면서 7% 이상의 강세. 어제도 7.77% 올랐는데 오늘도 7%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 확인해 봤고요. 우리 이사님 뭐 보세요? 네, 일단은 제가 리튬 관련주 하려고 그랬는데 네, 뭐라고요? 리튬 관련주요. 리튬 관련주. 그랬는데 그 뺏겼어요? 본부장 네, 뺏겼어요. 뺏겨가지고 다른 종목 리튬 관련주 하셔도 돼요. 아 되나요? 네. 법으로 일단은-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네. 그냥 하면 또 이제 앵커님 구박하실까봐. 아니 뭐 안 해도 구박하니까요. 예, 개의치 마시고. 네. 그래서 리튬 관련주가 강세인데 네. 그 2차 전지 내에서 리튬이 가장 현재 센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엔캠이 현재 11%고 네. 이제 대표적 리튬 포스 6.8%, 미래나노테도 6%라는 강세인데 음. 그 미국 쪽 뉴스가 좀 나왔다고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그 미국 쪽에서 이제 그 자국 내에서 리튬 공급망을 이제 강화한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그 영향이 오늘 우리나라 증시까지 연결이 되고 있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중국 제재를 하게 되면서 그게 좀 악재가 됐었는데 이제는 도리어 미국 쪽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좋게 좀 반응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일단 봐지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엔캠 같은 경우 리튬이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가격대를 보게 되면 241선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20만 6천 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17만 5천 원 부분에서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도 현재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충분히 가격 조정이 받아는 상황들 속에서 미국에서 어떤 공급망 강화 이런 소식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7월달 이후에 2차 전지 상당히 많이 고생들을 하셨는데 여기서 좀 당부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것들이 최근에 2차 전지 상담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 8, 90%라는 얘기를 상당히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경계를 해야 될 부분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팔면 또 가네? 이런 게 정말 최악이잖아요.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네. 팔면 가고 네. 꼭 어떻게 기다려요? 그러니까 내가 팔면 바다 이거는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2차 전지가
최근에서 좀 섣부른 판단이지만 8월 달부터 벤츠 전기차 화재부터 해가지고 분위기가 좀 좋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왜 제가 짚냐면은 그러니까 이제는 호재에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섹터가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라면은 적어도 추가락은 제한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바닥 다시다가 반등 나왔을 때 팔아버리게 되면은 결국 또 내가 파니까 받아? 이런 후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고생하셨는데 네. 좀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버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갖고 있어라. 네, 그러면서 하나만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 것들이 지금 미국 그 공급망 강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중국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 동향을 좀 꾸준히 보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톤당 7만 5천 위안에서 어쨌든 가격대가 좀 버텨주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긍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아니, 반드시 팔아야지 이게 아니라 조금 더 버텨보자라.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는 국면에 넘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버텨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버티는 자가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진짜 과거에 한창 코인 이야기 네. 나왔던 2017년에 새롭게 나왔던 신조어가 이제 존버, 네. 존귀하게 버틴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은 작년부터 이어졌었던 부진을 네. 잘 존귀하게 버티셨고 지금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버텨보시라라는 말씀 그래서 드립니다.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은 요새는 업황 사이클이 되게 좀 짧아진 것 같아요. 전체 다 모든 업황이요? 전체 다라고 좀 반도체도? 힘들지만 반도체하고 2차전 반도체를 보게 되면은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벌써 겨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선이. 과거에 비해서는 네. 짧아진 것 같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3년 4년 이렇게 사이클이 네. 있었는데 요즘은 1년 2년 이렇게 좀 짧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2021년도에 강세를 보였다가 또 2023년도 보면 또 1년 텀이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조금 겨울이 들어갔는데 만약에 2차 전지도 사이클이 짧아졌다라면은 내년 상반기에는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올해 하반기 별로 안 남았잖아요. 이제 3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는 좀 이제 바닥에 대한 가능성 주목하시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은 긍정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좀 긍정적으로 좀 이제 아이디어를 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장 특징적인 종목들 계속 발굴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상승폭이 양 시장 모두 좀 줄었습니다. 지수는 코스피는 0.5%, 코스닥은 0.4%로 줄어들어 있는 가운데 지금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에 상승폭이 조금 소강 상태 접어들었고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주가 좀 상대적으로 약하다. 코스닥에서도 알테오젠, HLB, 리가켄바이오 등의 종목들 역시나 하락세 보이고 있고 ST팜도 4.5% 하락, ABL바이오도 4% 하락, HK이노엔의 주가도 3% 하락. 수급이 그냥 너무 딱 보이네요. 이쪽에 있던 수급이 저쪽으로 갔다가 저쪽에 있던 게 이쪽으로 오고. 네. 이렇게 수급적인 부분들도 계속 어지럽게 돈이 흘러가고 없으니까 있죠. 네, 계속 이 여기 있던 거 빼서 저기다가 밑장 빼기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밑장 빼기.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시장에서는 딱히 주도주도 찾기도 힘들고 그쵸. 뭔가 딱 오르고 있다, 뭔가 또 대세다라고 또 보기도 어려운 것 추세 보기 같습니다. 어려운.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슈로 인해서 그리고 그동안 스웨드가 되었던 이제 종목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끄집어내는 그런 분위기도 나와주고 있는 네. 상황이고 오늘의 경우도 보니까 역시나 또 테마주들도 좀 들썩들썩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갤럭시의 머니터리가 장 초반보다 또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이 토큰 증권이죠. 바로 STO 법제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 강세를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일단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딱히 뚜렷한 이슈는 없습니다. 그리고 토큰 증권 관련한 이 법자 소식의 경우는 또 며칠 전부터 나왔던 이슈였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뚜렷하게 이슈로 인해서 오른다기보다도 이 안에서 뭔가 테마주들끼리도 돌아가면서 움직인다라는 느낌으로 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시장 속에서는 지금 뭔가 주목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업종이라든지 종목들이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 테마주끼리도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테마주로 공략하실 때에는 이런 또 순환매에 또 발빠르게 발맞추는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물론 단기적인
단기적인 이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이 기술적인 흐름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매물대 일단 10,000원권에서 좀 저항을 받는 모습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공략을 하실 계획이시라면은 오히려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를 하신다기보다도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대응하시는 전략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워낙에 이 만 원대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10,000원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짧게 조금 더 매도를 하시는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럭시와 머니터리 특징 종목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 테마 쪽에서는 2차 전지 정보 보안 그리고 STO 관련한 종목들,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리튬 관련주, 전기차, 태양광, 반도체 설계 쪽도 살짝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종목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혹시 최근에 CS 윈드 차트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최고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내가 안 네, 보니까 내가- 제가 안 보니까 아니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팔면 바닥. 파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CS 윈드 같은 경우에 네. 이게 요 종목도 6월달, 7월달 그리고 8월달 들어와가지고 반등 나오면서 상담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반등 나오는데 팔까요? 어떻게 할까요?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지지율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대선까지 지켜보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어요. 네, 네. 근데 그때 만약에 못 참고 팔아버리게 되면 음. 오늘 올라가게 되면 또 내가 파니까 가네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8월달 이 고점에서 파셨던 분들은 네. 만약에 안 팔고 있었으면 9월 초에 정 이사님 안 팔라 그러고 갖고 있으라고 그러고 네. 주가가 내려왔잖아 하면서 얼마나 또 조마조마했겠어요. 근데 저희 직업이 어차피 욕바지라서 그런 거 감내해야 돼요. 너무 슬프다. 그런 거 감내해야 돼요. 어차피 잘 가면은 칭찬하고 빠지면 욕 먹는 슬프다. 건 너무나 당연한 직업이기 때문에 네. 상관없어요. 근데 어차피 결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씀하시니까 너무 눈물이 약간 맺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아까 전에 그 눈이 뻑뻑해가지고 안약 넣어서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근데 아까 2차 전지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통역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65,000원에서 6만 원 빠져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도찐 개찐이에요. 마이너스 뭐 40이나 뭐 마이너스 43이나 그 별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니까. 빚이 1억이 있나, 아니. 1억 100만 원이 있나, 그렇죠. 그거보다. 그러니까 제가 비꼬는 건 절대 아니면서 저도 네네. 경험이 있어요. 옛날에 저도 네. 바이오 물렸다 해서 고생한 적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40 마이너스 40이나 마이너스 3이나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미국 대선 보고 한번 버텨보는 겁니다. 네. 버텨보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얘기했다가 갑자기 풍력이 한번 또 생각이 나가지고 보니까 CS 윈드가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특징주로 CS 윈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네. CS 윈드 말고 같은 이제 그 그룹들 있잖아요. 네네. 그 CS CS 윈드뿐만 아이들이요? 아니라 아니요. CS 윈드 말고 네. 다양한 풍력주들 뭐 태용도 있을 거고 뭐 많잖아요. 뭐 피팅 부품도 관련도 있을 있고요. 거고 그런 종목으로 오히려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네네. 사실 여기서 어떻게 사요? 이거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팔았으면 보유자예요. 후회한다 이런 걸 보여드리고 네. 싶었던 것들이고 다른 풍력주로의 모멘텀은 없나요?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또 이렇게 도니까. 만약에 2차 전지가 하게 된다면 신재생도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상황에서 좀 길게 본다라면 내년 가서 그냥 보세요. 내년 가서 보시고 지금은 하반기에 일단은 오늘 바이오 조정 받지만은 네. 바이오 좀 보시고 그 바이오 포함해가지고 지금 이제 화장품하고 음료 쪽 이번 달은 10월 달까지 일단 네. 그쪽을 먼저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 화장품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네. 오늘 특징주 중에서 지금 화장품주는 좀 눈에 띄나요? 오늘 지금 보니까 아모레퍼시픽은 0.5% 지금 하락하고 있고 화장품주가 저는 사실 지금 눈에 그렇게 많이 안 띄거든요. 그렇죠? 일단 가야 보입니다. 원래 사람 안 심리 그래요. 가요. 네. 가야 보여요. 가야. 근데 일단은 화장 분위기가 저는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그 비만 치료제 이렇게 시술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어떤 부작용적인 현상이 될까요? 그러니까 오젬픽 우리 앵커님하고 이제 본부장님 아실 것 같은데 오젬픽 페이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웰니스라든지 뷰티 쪽도 이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장품은 지금 수주 데이터가 좋아질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아마존 프라임데이 예정돼 있죠, 블랙 프라이데이 예정돼 있죠, 사이버 먼데이 예정돼 있죠, 박싱데이까지 연말 서비스는 계속 예정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북미 쪽에 관련된 어떤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봐야 된다고 봐요. 최근에 코스메카 코리아도 추세가 상당히 좀 괜찮고요. 그리고 토니모리 같은 경우도 저는 어제 바닥 탈출 신호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화장품 같은 경우도 순환매 관점에서 저는 보는 것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이번에는 전체 시장 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와 좀 비슷한 양상이죠. 최근에 시장이 한 5, 6개월
일 정도, 5, 6 거래일 정도 반등을 할 때 계속 혼조세, 그러니까 어떤 섹터는 일제히 좀 우르르 무너지고 어떤 섹터는 올랐다면 어제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혼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전기전자 쪽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반등하지만 SK하이닉스 여전히 약보합권 수준이고요. 오늘 2차 전지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모두 3%대, 포스코 퓨처엠비 4%대 강세 보이고 있고 LNF의 주가도 엄청 오르네요. 지금 두 자릿수 맞나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11%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숫자가 맞는지 제가 한번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나 오릅니다. 오, 많이 오르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효성중공업의 주가나 뭐 오늘 LS 일렉트릭 등의 종목들, 전선 관련한 종목들도 강세고 대한전선의 주가도 오릅니다. 그러나 HD 현대일렉트릭 어제는 좀 쉬었다면 오늘은 2%대 함께 올라가고 있고요. 반면 LG전자의 주가나 LG 디스플레이, LG 관련한 그룹주들의 움직임이 좀 부진합니다. LG이노텍은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주가 3%대 조정받고 있습니다. 전자시장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KRX에서 밸류업 관련한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 지수에는 어떤 종목들이 포함이 되는지가 주요할 텐데요. 오늘 금융주들은 그 디데이 날은 약간 혼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가 발표되면 관련한 뭐 ETF나 펀드 같은 상품들이 개발이 될 거고요. 거기에 따른 수급이 유입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우리가 항상 뭐 MSCI 얘기할 때도 관련한 어떤 기업들의 후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미리 오르고 실제 발표하고 나서는 주가가 하락하는 것처럼 과연 관련한 종목들에 있어서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지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 이 금융주 쪽에서는 좀 혼조를 보이지만 운수장비 또 현대기아가 대표적인 밸류업 지수에 포함될 만한 후보 중에 하나인데 오늘 나란히 오릅니다. 현대차 1%, 기아 0.78%, 현대모비스도 0.67% 강세고요. 오늘 조선주는 좀 혼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조선은 오르지만 한화 오션과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쉬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의약품업종 쪽에 있었던 수급이 2차 전지 쪽으로 대거 좀 옮겨간 것 같죠. 그래서 오늘 종목들 좀 하락세를 보이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1%, 셀트리온의 주가 1.7%대 하락이고요. 한미약품, 한올 바이오파마, 녹십자, 대웅제약, 종근당 모두 2에서 3%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주뿐만 아니라 오늘 중소형 제약주도 움직임들이 부진합니다. 다시 전체 시장 볼까요? 중소형 제약주 관련한 종목들, HLB는 좀 버텨내고는 있지만 휴젤이나 ST팜 등의 종목들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HK이노엔도 3.17%, ABL바이오도 3.5%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전체 시장 한번 볼까요? 어제도 저희가 음식료품 업종 얘기했는데 오늘도 음식료품 업종의 강세가 보이고 있을까요? 저는 왜 안 보이죠? 제 눈에는 그 섹터가 있군요. 오늘은 좀 혼조를 보이고 있나요? 오늘은 장 초반에는 삼양식품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상승폭이 다소 둔화가 됐고요. 농심도 또 오리온도 하락으로 돌아섰고 이 롯데칠성이나 롯데웰푸드가 조금 오르기는 하지만 그렇게 유의미한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시 전체 시장 마지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섹터 중에서는 화학 섹터에 불이 붙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 보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순수 화학주도 강세입니다. 금호석유의 주가가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오늘 CS윈드뿐만 아니라 태양광 관련한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도 눈에 띄고요. 자, 이런 화학주의 빨간 움직임에 반해서 이런 기타 서비스, 알테오제는 바이오 쪽에 들어가는 종목으로 함께 하락세 보이고 있고 서비스 업종 안에서도 SK바이오팜, 오늘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바이오주들이 일제히 좀 쉬어가고 있다, 수급이 좀 빠져나가고 있다로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오늘 공략은 또 어떤 종목군으로 해볼까요? 오늘의 탑픽 두 분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정태근 이사님. 네, 저는 오늘 슈어 소프트 테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 가져온지는 아마 예상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디페이크 관련주 같은 경우는 끝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또 새롭게 만약에 자율주행 테마가 만약에 출발점이라면은 지금 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 어제가 가장 베스트였고요. 오늘에도 잡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미국 상무부가 미국 도로에서 운행되는 커넥티드 그리고 자율주행차 여기에 중국의 소프트웨어를 이제 사용 금지를 이제 시행할 예정이랍니다. 2027년도부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포테인먼트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까지 다 이제 규제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제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슈어 소프트웨어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관련주가 뭐가 있나 시장에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유일하게 슈어 소프트테크가 눈에 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코드 검증 솔루션이라든지 그리고 스탠 검증 솔루션, 국내 유일하게 소프트웨어 자동화 검증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가 이 회사의 지분을 7%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대주 지분 물량까지 합치게 되면은 한 50%가 이제 락 물량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또 약간의 좀 이슈만 붙어주게 된다라면은 품절주 매력도 충분히 부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슈어 소프트 테크를 준비를 했고요. 목표가는 화면에 나가듯이 7,500원, 성적가는 5,600원 이렇게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도 한 종목. 네, 저는 오늘 뷰노 말씀드려 보도록 뷰노. 하겠습니다. 의료 AI 이제 기업이고요. 지금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디카스입니다. 이 디카스가 이제 AI 기반으로 해서 심정지 발생 위험을 감시하는 의료 기기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국내 공급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제 디카스 도입에 대한 이제 병원 수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적 증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미국 진출도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딥브레인의 경우 이제 이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도 이제 관련 매출이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요즘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 특히나 의료 AI 관련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뷰노의 경우도 이 디카스를 통해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33,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39,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두 종목 탑픽 꼽아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 개장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의 핵심만 콕콕 짚어서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시간 질문들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살짝만 들어오세요. 아, 네. 네. 자, 오늘 질문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시장 안에서 해결해 볼 수 있는 질문들 또 챙겨와 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마이크론 효과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이면 전달이 될 테고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우리 연구원님의 답변 세 가지부터 받아봤는데요. 열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마이크론 4분기 컨센 매출이 76억 5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1.11달러, 그리고 HBM 로드맵 및 생산 계획 긍정적 제시 여부 이렇게 키워드들이 나와 있는데 하나씩 풀어가 볼게요. 첫 네. 번째는 뭘까요? 보시는 것처럼 네. 실적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의 기대치 그리고 하향 조정되는 일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좀 보면 마이크론에 대한 눈높이는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보는 이유들은 최근에 이제 PC하고 모바일 쪽에 DRAM 재고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네. 그리고 HBM에 대한 공급 가잉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기관에서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을 좀 낮춰잡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관건은 앞으로 이제 마이크론이 HBM 관련된 로드맵이나 생산 계획을 긍정적으로 제시하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HBM 공급 가잉에 따른 반도체 업황이 사실은 이제 내년 3분기 이후가 되지 않고 올해 좀 종료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에 되게 부정적으로 작용한 여지가 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거기에 대한 풍향기가 될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어느 정도 눈높이가 좀 하향 조정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예. 사실 시티그룹은 실적을 낮추고 있어요. 이거는 컨센서스고요. 네. 그리고 일부 기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160달러 목표 주가를 125달러로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IB들이 바라보는 마이크론 실적 그리고 목표 주가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앞으로의 그 가이던스가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그 가이던스 역시 긍정적인 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지금 주가의 불안정성이 좀 계속 이어질 여지는 있다라는 거죠. 그럼 네. 결국에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되는 건가요? 수요요? PC나 모바일 쪽의 수요가 늘어나야 어느 정도 업황 자체가 좀 더 살아난 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HBM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단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품 호퍼백이 과거에는 HBM 탑재량이 92GB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게 블랙에를 탑재한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192GB로 상당폭 늘어나요. 그러니까 2년 만에 2.2배 정도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가 HBM을 공급하지 않고 네. 전적으로 SK 하이닉스, 마이크론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이 블랙의 신제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아무리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둔다고 하면 최근 시장이 바라보는 이 뷰 자체는 좀 왜곡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네. 결국 엔비디아 HBM 공급량 부족이란 부분들은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시장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봐야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구간에서 답변 받아봤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요. 달러와 뉴욕 증시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컷 이후에 달러 약세 본격화될 거다라는 이야기 있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뭐 환율 움직임, 환시장의 변동성이 그렇게 큰가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당장은 연준 비컷 이후 금융시장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비컷에 대한 의미를 예. 두 가지로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의 경기도나 이를 넘어서는 침체를 염두에 두고 보험적 성격의 금리 인하라고 바라보는 뷰가 있고 현재 고용과 물가 시장에 맞춰서 통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제 금리를 낮추는 형태 두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후자를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생각들에 대한 답은 아마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를 통해서 확인 가능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네. 26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2, 4분기 GDP 확정치 아마 이게 3.0%로 상향 조정됐지만 지금 네. 현재 확정치는 2.9% 정도로 다시금 소폭 내려갈 걸로 좀 보고 있지만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올해 미국의 GDP 추이를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1분기가 전분기 대비 연율로 1.4 그리고 올해 2분기가 3.0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와 비교를 해봐도 분기별 GDP가 올라오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앞으로 경기가 좋지 않을 걸 염두에 두고 보험적으로 좀 내렸다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국은 2022년 1분기, 2분기 때 기술적 경기 침체에 들어갔었는데 2022년 3분기 이후 올해 2분기 때까지는 역성장 없이 견고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평균으로 따지면 2.8% 정도 돼요. 근데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1.8이기 때문에 네. 잠재 성장률을 1%포인트 정도 상회하고 있는 현 구간에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좀 잘못된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용과 물가 지표를 염두에 두고 거기에 따른 통화정책 수순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미국 증시 그리고 금융시장 환경은 95년과 98년처럼 특히 증시는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늦장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인 대응을 했다. 뭐 이렇게 좀 어필하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풀어주신 것 같은데 답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더 국소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9월 FOMC 완화적인 통화 행보 제시가 됐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장 컨센서스보다도 저는 조금 더 완화적인 걸 내비쳐 줬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올해 100bp나 그리고 내년도 100bp나 물론 이제 시장에서 생각했던 수준이긴 하지만 FMC에서 제시한 수정 경제 전망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중위값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레인지 하단을 보는 게 좋아요. 네디 하단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125pp, 내년 같은 경우에는 125에서 150pp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열어놨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완화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9월 FMC가 끝나고 나서 역사적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더 완화적인 행보를 더 이어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미국 경제 체력은 견고한 국면이다. 이제 그 체력이 견고하다라는 부분이 좀 확인된 건가요? 경제 체력이 좋기 때문에 지금 FMC 끝나고 나서도 증시가 올라가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5년도 이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던 구간이 총 5구간이 있어요. 근데 그 구간들 중에 95년과 98년을 제외하면 나머지 3구간은 위기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NBER, 전미경제연구소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경기 침체를 겪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결국에는 증시가 하락하는데 영향을 줬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금 95년과 98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 확장에 놓여 있었고 경기 확장 구간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달성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누누이 얘기해드리지만 미국의 경제 체력은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과거처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 의심을 계속 가지실 거예요. 너무 계속 올라가니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계속 올라가는 추이가 계속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 시장의 그 체력이 좀 계속해서 견고하게 흘러갈 거다. 변수는 일단은 11월에 있을 미 대선으로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는 미국채와 금이라는 질문을 가져와 봤는데 확실히 이제 금값이 진짜 금값이에요. 한 돈이 뭐 49만 원? 뭐 이 정도까지 가서 아이들 금반지 맞추면 50만 원이 훌쩍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장기채에 대한 그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답변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답변 3가지 열어볼게요. 미국 장기국채 인플레이션 좌우 디스인플레이션 국면 연말까지는 화살표가 아래로 돼 있네요. 그리고 금 가격 관련해서도 또 이야기 들어볼게요. 하나씩 풀어볼까요? 장기 국채는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겁니다. 장기 국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몇 가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올해 보면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오름폭이 계속 줄어나가고 있고 올해 상반기 지나고 나서 현재까지 지금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그리고 PCE 결과를 놓고 온다고 하면 시장 예상치 그리고 전월보다는 헤드라인 기준으로 떨어지는 폭이 상당히 두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6 수준까지 예상외로 빨리 도달했던 상황입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이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채 10년물 금리 현재 3.6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아마 연말 정도 되면 3.3 전후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다라고 하면 유지하셔도 되고 좀 안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께서 미국 장기 국채 투자를 해보겠다라는 분들 역시 아직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물가가 떨어진다고 하면 미국의 장기 국채는 떨어지는 수순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채로의 투자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그럼?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고 금리 인하 폭이 상당폭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단기채 금리에 더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아마 올해까지만 그게 좀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올해 남아있는 FMC 일정을 놓고 온다고 하면 11월, 12월 그리고 내년에 이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을 놓고 온다고 하면 피컷이나 자이언트컵 정도의 금리 인하 폭보다는 베이비 컷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단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IB들이 내년도에 분기별 25pp 인하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저도 그 정도 수준에서 계속 내려갈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 그리고 비컷을 했다라는 이유들이 현재로서는 단기채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는 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단기채보다는 그래도 장기채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옮겨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단기채보다는 장기채 투자를 좀 더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처브 지분을 늘린다 이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나서 단기채 굉장히 이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렇다면 금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돼요? 계속 올라갈까요? 이제 CT였나요? 투자은행에서는 3,000달러까지도 이야기가 나온 것 같던데 연구원님 시각은 어떠세요? 3,000달러까지 올라갈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금 가격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금 가격이 2018년도 10월 이후로 장기 상승 국면에 돌입을 했는데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은 우선적으로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많았죠. 특히 중앙은행의 금매입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금 가격이 올라온 동의는 제가 말씀드렸던 수요가 공급보다 큰 부분,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의 금매입이 계속 커졌던 부분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연준의 금리 인하에 따른 달러 약세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죠. 그래서 올해 9월 이후부터는 이제부터는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가는데 달러 약세라는 부분들이 반영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실질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사실 금 가격은 상관성이 반대였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지난 2018년도 10월부터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실질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더라도 금 가격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고정관념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좀 약간 탈세계를 반영해서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의 금리나 수준을 염두에 두고 달러 약세가 좀 금 가격이 올라가는데 반영될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신흥국들이 최근 금을 많이 매입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이에 따른 부단정성을 염두에 두고 금을 좀 매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달러 중심의 어떤 세계관에서 이제 비달러화에 대한 포지션을 늘리고자 하는 부분들도 중앙은행, 특히 신흥국 내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금 가격은 앞으로도 좀 계속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공급 대비해서 이제 수요가 폭발적이다 보니 그리고 빅컷으로 인해서 달러 약세를 통해서 금값은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체크해 볼게요. 다음 질문은 미국 ETF 전략입니다. 답변 확인해 볼게요. 미국 ETF 진짜 전략을 어떻게 또 취해 봐야 될까요? 21년도부터 23년도 10월 S&P 500 평균이 4% 넘게 올랐고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 올라가고 금리 내려가고 달러 내려가고 성장주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지난달부터 이번 달 9월 증시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팬데믹 이후에 2021년에서 2023년 월간 수익률을 놓고 온다고 하면 S&P 500이나 코스피 지수가 6%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좀 올해는 좀 다르다는 얘기를 좀 누누이 강조했던 이유가 네. 올해 9월 달에 연준이 팬데믹 이후로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시점이 있기도 하고 올해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과거 전철을 밟아나가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증시는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를 의존하는 거는 좋은 현상이긴 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좀 달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얘기해드리고 싶고 그 데이터를 갖고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S&P 500 지수가 평균적으로 4.2% 올랐고요. 연간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10월, 11월 증시가 미국 증시도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국 대선 이전까지 미국 증시가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근거들 중에 하나로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 어떻게 또 챙겨봐야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미국 대선 2차 TV 토론회 이후에 현지 여론을 놓고 온다고 하면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당선될 여지가 높아진다는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해리스 트레이드는 주가가 오르고 금리는 떨어지고 달러는 약세를 보이는 현상이 연출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9월 FOMC 이후에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고 이제는 통화 정책보다는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해리스 트레이드가 연출되면서 위험자산 특히 미국 증시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더 강해지는 시점이 될 거다라고 말씀 주셨고 시간이 얼마 없지만 한 1분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세 번째 답변도 챙겨볼게요. 사실 작년부터 주도주는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나스닥, 성장주들 그리고 섹터로 따지면 커뮤니케이션, IT, 경기소비재 해당되는 ETF가 한국과 미국에 모두 상장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해외 투자를 할 때는 ETF를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ETF는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라인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선택해서 골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상 중심으로 좀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4가지 질문들에 맞춰서 답변들 받아봤습니다. 여기서 질문들 인사드릴게요. 오늘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2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